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하만 성산산성 출토 문서 목간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이재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선 강의들을 다 들으셔서 하만 성산산성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전제를 하고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목간 중에서도 기본 정보들은 아마 바로 앞선 강의인 하만 성산산성 출토 하찰 목간에 대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맡겨진 문서 목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성산산성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17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목간이 무려 245점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245점이라고 하는 수량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한국으로서는. 소위 한국의 목간이 무엇이냐, 또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 단일유적으로서 가장 많은 목간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하만 성산산성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목간들은 하찰에 해당합니다. 하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도 종종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짐을 가리킬 때 하물이라고 하죠. 그런 짐에 붙어 있는 꼬리표에 해당하는 것이 하찰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보통 한쪽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끈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묶기 좋게 홈을 파놓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꾸러미 같은 데 이렇게 찔러 넣는 방식으로 고정을 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밑에 한쪽 부분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이 파인 다음에 그 홈에 줄이 묶인 채로 발견된 사례들도 있고요. 자, 다만 근데 이것들을 하찰이라고 다 일본에서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하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일본에서 원래 사용하던 용어인데, 일본에서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나 곡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하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부찰, 꼬리표 중에 공진물에 붙은 꼬리표다라고 해서 공진물 부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세금을 써놓은 그런 꼬리표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속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엄밀한 의미의 하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짐꼬리표라는 의미로, 짐에 붙인 꼬리표라는 의미로 조금 넓은 의미로 하찰을 사용하면 이것들도 이제 하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7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중에서 초창기 앞부분에서 발견됐던 것들은 거의가 이 하찰, 짐꼬리표에 해당하는 목간들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뒤로 갈수록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부 또 꼬리표라고 해서 하찰, 짐꼬리표, 짐표라고 일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야 2639 목간의 경우에는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5월 중 5월에 비사벌 지명이죠. 비사벌의 고시차 아척. 아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인에게 부여된 신라의 관등, 외위라고 하는데요. 그 외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척입니다. 뒤에 그리고 이탁의 나해락 극벌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극벌척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외위로서 최근에 간주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척과 극벌척의 외위를 가지고 있는 고시차와 나해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뭐냐? 바로 술주자가 보이죠. 술 네말을 잡은 항아리다 라고 해서 그 술 만들어가지고 술 제조 주체 혹은 술 소유 주체가 누구다라는 걸 표시해서 그 술 항아리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보관용 꼬리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보관용 꼬리표는 이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이러한 그 음식물, 특히 발효식품에 붙은 꼬리표들, 부찰들이 아주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서식이 거의 비슷해요. 앞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만드는 발효식품의 재료명, 가오리 같은 거, 혹은 뭐 노루, 사슴고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발효식품 만드는 재료가 됐습니다. 가오리와 같은 물고기 또 육고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재료로 만드는 발효식품명, 뭐 식혜라든가 젓갈의 젓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조사라든가 이런 발효식품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아리라고 한 서식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만든 요 재료로 만든 식혜, 젓갈, 항아리 뭐 이런 식으로 발효식품에 붙어있던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찰들이 안압지, 동궁과 월지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었어요. 이것들은 운송을 전제로 하는, 짐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운송을 전제로 하는 하찰, 짐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고정된 장소에 보관용 꼬리표로서 큰 의미의 꼬리표 속에 하찰, 짐꼬리표가 포함되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찰들은 그 하찰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보관용 부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찰이 됐든 하찰이 됐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조금 낯선 용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의 목간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70년대에 안압지에서 그 당시 안압지에서 목간들이 발견되면서부터이고 또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에 바로 이 하만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이나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중국의 간독 또 일본의 목간 연구들을 많이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나 이런 용어들에 일본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용도별로 목간을 분류할 때 뭐 세부적으로 또 나뉘지만 크게 나눌 때 뭐 세 개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누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문서, 그리고 부찰, 꼬리표죠. 하찰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큰 의미의 부찰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에 한 항목인 문서 목간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서 목간, 문서라는 게 뭐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큐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생각이 날 수 있고, 뭐 문서,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집문서, 땅문서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서라고 하는 용어죠. 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서류들을 우리가 행정문서, 문서라고 불러요. 일본의 목간 분류에서 얘기하는 문서 목간도 기본적으로 그런 행정문서의 성격을 가진 것들입니다. 여러 관청들에서 작성한 다양한 문서와 기록 및 관인들의 편지 등을 총칭하는 것이 행정문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똑같이 문서지만 이 기록을 포괄하는 큰 의미의 문서가 아닌 좁은 의미의 문서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요. 기록에는 장부, 뭔가를 이렇게 모아서 총괄한 집계, 그 다음에 전표 이런 것들이 큰 의미의 문서에 포함되는 기록 문간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그것과 구분되는 좁은 의미의 문서는 뭐냐? 수발관계, 문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명확한 것들,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일본에서 좁은 의미의 문서 목간이라고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표시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 좁은 의미의 문서를 규정할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들에도 사실은 뭐 발신자와 수신자는 표시가 되어 있죠. 뭐 발급자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들까 하다가 제가 받은 공문서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 뭐 공개된 거니까
보여드려도 상관없겠죠. 개인 이름들은 다 가렸어요. 제가 이번 말고 이제 이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의뢰를 받고 했던 강의에 이제 강의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발급한 문서를 보낸 주체가 시작부터 언급되어 있죠. 국립경주박물관이라고. 또 뒤에도 국립경주박물관장이라고 해서 뭐 그 경우에 따라서 도장까지 꽝 찍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신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신자 참조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 이제 수신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역사학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대 역사학과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문서들도 주고받는 수발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문서 중에 일본에서 좀 대표적인 서식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백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백문서라고 하는 것은 모전백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모는 뭐 누구누구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관청, 관부가 앞에 있고요. 그 누구누구 전,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께의 의미겠죠. 그 다음에 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자는 흰 백자지만 하얗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즘엔 이런 거 보기가 좀 힘들지만 조금 옛날에는 그런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길 가다가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집주인 백, 땅주인 백, 뭐 이런 식으로 백 표시를 해놓은 거를 보신 적이 과거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 백자죠. 그 백자는 사례다, 아래다, 말한다는 뜻이죠. 알린다, 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모전백, 전백문서라는 것은 누구누구 어떤 관청께 앞에 백, 아래입니다. 사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리켜요. 이런 전백문서는 7세기의 경에 일본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이러한 목간들의 좀 특징적인 면모들이 과거에는 중국의 관독이 앞서 있지만 일본하고 거리적으로도 멀고 시기적으로도 중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들로 많이 간주가 되었는데 한반도에서 목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되고 확인되면서 일본의 목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먼저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백목간과 비슷한 것도 이제 한반도에서 발견된, 한반도에서 나타난 목간들에서 확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압지, 신라 동궁과 월지에서 보고서에 실린 첫 번째 목간인데요. 이 보고서 1호라고 하는 목간을 보면 세택백지 이전전이라고 내용이 시작됩니다. 세택이라고 하는 것은 관부 명칭이에요. 중사성으로 중간에 명칭 바뀐 적이 있었던 뭐 왕을 시봉하고 궁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성, 내시부와 같은 그런 관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부 명칭이에요. 그 세택이 백, 아래는 거죠. 어디에? 이전 앞에. 이전은 뭐 이전 자체가 어떤 전급 관서의 명칭일 수도 있고 호칭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개의 관서, 전급 관서에 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이전 앞에 세택이 아래입니다. 라고 해서 전백의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누구 전백이라고 하는 전백문서의 그 서식이 안압지에서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그 7세기에 시작된다는 전백문서보다 좀 뒷시기예요. 이 월지 출도 목간들은 이런 것들이 뒤에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들에서 이런 누구누구 전에 백 간다 라고 하는 서식이 그대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월성해자 출토 목간은 시기적으로 그 7세기보다 좀 앞선 것으로, 일본에 등장하는 것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백문서의 양식도 한반도에서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백문서로 대표되는 문서들이 그 문서 형식을 갖춘 것이 문서목간이다라고 할 때 하만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문서목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과거의 문서목간으로 가능성이 지적됐던 것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이 가야 2640 목간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목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면에는 무슨 무슨 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뒷면에는 차부, 도령부, 도일유라고 써 있어요. 이 짐은 부는 지금 짐의 의미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짐인데 도인, 도둑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하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다른 하찰들은 보통 지명 나오고 인명 나오고 품목 나오고 뭐 수량이 나오고 뭐 이런 거의 공통적인 서식을 하고 있고 뭐 일부 생략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거는 그보다 조금 다른 그와는 다른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원래 짐이 있었는데 도둑이 일부를 훔쳐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을 문서목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한계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차부, 이 짐이라고 해서 그 짐에 달려 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빈꾸러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 훔쳐가서 뭐 일부 훔쳐갔든 다 훔쳐갔든 그 꾸러미, 그 짐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기 위한 홍도 위에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특이하지만 역시 짐에 붙어 있었던 일종의 짐꼬리표라고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험한 성산성성 하찰들의 성격 중에 일부를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목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목간에 써져 있는 것이 이 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산산성에 있던 누군가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짐으로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가야 2629라든가 가야 2954 목간들도 문서 목간의 가능성이 지적이 됐었어요. 이것은 하찰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짐꼬리표는 짐에 묶기 위한 홈이 파져 있던가 아니면 밑에가 뾰족하게 한쪽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찔러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보시면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가야 1609 목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자가 보이시죠? 아까 사례다라고 하는 전백문서의 양식을 증정하는 백자가 딱 보여서 야 이거 문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시와 같은 문장의 일부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어느 쪽이 됐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확신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야 2956의 경우에 또 흥미로워요. 일면에 쭉 내용을 보시면 뭐 11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숫자 20을 저렇게 붙여 쓰는데요. 20월, 11월 뭐 이런 식의 월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한번 그 20월도 있고 뭐 저 10월도 앞에 60일 가능성이 있으면 60월도 있고 하니까 뭐 1년 12달 중에 특정한 달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달을 이렇게 모은 걸까? 60개월, 20개월 이런 걸까? 그렇다면 뭔가 이 집계와 관련된 게 아닐까? 뭔가 여러 개월의 개월수나 아니면 그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집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월과 관련된 글자를 연습한 습서 목간이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문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간이 하만 성산산성 출토 목간 중에는 몇 개나 되냐? 그런 것들은 3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야 2645,
가야 5598, 가야 1602의 세 점입니다. 앞서 245점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량이죠.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좀 다시 분류를 하면 가야 2645와 가야 5598은 수발관계, 수신자, 발신자가 좀 상정되는 좁은 의미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가야 1602는 기록에 해당하는 집계 목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먼저 가야 2645 목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무슨 촌주예요. 무슨 촌주가 이제 주어가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기존의 이 부분은 경백지라고 많이 판독을 했습니다. 경백지. 경자는 좀 이런 겸사, 삼가라는 뜻이고요. 지는 중지 혹은 종결의 어조사라고 해서 쉼표나 마침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뭐 했다로 끝나게 하는 그런 문장을 씌워주거나 맞춰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될 텐데요. 경백이라고 해서 삼가 아래입니다, 사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용례는 월성회자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월성회자 임392 목간인데요. 윗부분은 잘라져 나가서 인명의 일부를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소사예요. 이 소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왕경의 관인들에게 부여되는 17관등 중에 하나인데요. 두 글자, 소사라는 글자를 붙여서 한 글자처럼 썼어요. 이런 것들을 합자라고 합니다. 소사의 합자예요. 무슨 소사, 그 다음에 앞전자가 처음에 안 썼다가 옆에 추가해서 썼죠. 누구누구 앞에 경호백,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해서 불호자가 첨가되긴 했지만 앞전자가 나오고 백자가 나오는 전백문서와 유사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월성회자 목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백의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부사로서 경자가 끼어 들어가서 전경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경자가 나오니까 여기도 경백지구나 라고 기존에 많이 판독을 하고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백자로 그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백자가 되려면 위에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워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졌음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으로 판독하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저는 왈이라고 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요. 백 아래다, 사례다, 왈 말하다는 뭐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통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독상 뭐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같은 일면의 조금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도 그랬는데요. 이 판독, 글자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목간 연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적외선 사진의 문제인데요. 이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것들도 적외선 촬영을 하면 갑자기 까만색의 먹선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글자를 판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그런 촬영 방법인데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흠집이 나거나 한 부분도 똑같이 까맣게 보여서 먹으로 글자를 쓴 거하고 그런 흠집들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 실물이라든가 또 칼라 사진이랑 대비를 해보면서 이게 먹으로 쓴 건가 흠집이 그렇게 보이는 건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글자도 기존에 판독할 때는 왼쪽 위에 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글자를 많이 판독을 했었는데요. 칼라 사진을 보시면 그게 찍혀있는 흠집이에요. 그걸 빼고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빼고 판독했더니 뭐가 제일 가까울까? 완전히 딱
같진 않지만 그 명령하다, 명령할 때 저 영자하고 글자 모양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명하다, 시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독상 또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면의 밑에 부분인데요. 마지막에는 날 일자, 며칠 할 때 그 날 일자로 보이고 그 위에 글자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는 숫자 6하고 10을 매우 가깝게 붙여놓은 이게 근본 본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신라에서 숫자를 쓸 때 합자, 아까도 언급했던 두 개의 글자를 매우 가깝게 붙여가지고 한 글자인 것처럼 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원래 중국에서도 20, 30 같은 경우에는 10십자를 이렇게 옆으로 두 개 붙이고 세 개 붙이고 네 개 붙이고 해서 20, 30, 40을 이렇게 표시하는 글자를 만들어 썼는데 신라에서는 뭐 50, 60, 70도 50, 60, 70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하나의 글자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마지막 면의 제일 위쪽에도 무슨 일자, 날일자가 나와서 며칠인데 그 위에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도 60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의 6 위쪽인 여섯 6자의 마지막 획이 좀 휘어 있어서 다른 글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일면의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 6월의 6인데 그것도 꺾어 놓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것이 이 목간의 글씨를 쓰는 사람의 스타일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해놓고, 판독이라는 건 이제 글자를 읽어내는 거예요. 해서 여기 전반적인 판독을 제시를 해보면 이런 모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독에 기반해서, 이 판독문에 기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자면 6월 중이라고 해서 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촌의 이름인 것 같은데 무슨 성 무슨 촌인데 안 보이는 글자들이 많아요. 다만 뭐 고유명사라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성, 무슨 풍성의 무슨 촌의 촌주가 주어가 되는 거죠. 삼가 말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에 흰 백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의미상 삼가 무슨 촌주가 삼가 말하기를 뭐뭐라고 아래입니다 라고 끝이 나는 거죠. 말하기를 해놓고 또 마지막에 또 아래입니다가 들어가서 겹치는 느낌을 줘요. 마치 따옴표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처럼 왈지와 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특이한 게 아니라 신라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특히 신라 비문들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맹세를 기록한 이런 비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맹세하다, 서약하다라고 하는 서자가 역시 앞뒤로 등장을 해요. 이 임신서기석은 신라 사람들이 쓰던 말의 순서에 맞춰서 한문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보시면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해놓고 지금부터 뭐 3년 이후에 중도를 지키고 과실이 없기를 서합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해서 앞뒤로 서자가 나와요. 맹세하기를 뭐뭐 하려고 한다고 맹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임신서기석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신라 비문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그런 의미로 따옴표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처럼 세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경왈지와 백 사이가 이 촌주가 무슨 촌주가 아마도 상위의 어딘가에 보고하고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3면을 보시면 무슨 주석 왈이라고 해서 앞에 이 주석이라고 한 무슨 주석은 아마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다,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촌주가 말하는 내용 중에 아마도 촌주 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촌주와 관련된 사람이겠죠. 촌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의 보고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우리가 살펴볼 가야 5598 목관에도 거의 비슷한 형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속에 자기 밑에 사람의 보고 내용이 포함돼서 보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촌주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저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뭔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거고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왈 다음에 솔차 뭐뭐뭐뭐라고 돼 있죠. 솔은 인솔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을 인솔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20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 경은 중국 자료에서 종종 보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병역이나 요역에서 뭐 경졸, 경력 그래가지고 교대하는 횟수, 교대하는 어떤 주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등장을 하는 단어가 저 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20과 관련된 20이 인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람들을 인솔해 가서 교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 이면에는 인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이나 요역에 사람들을 동원할 때 그 사람의 단위들이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여격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꾼들을 아마 이 무슨 주석이 인솔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교대를 시키는 이런 일을 맡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촌주한테 촌주의 보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촌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 이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촌주를 대신해서 역부를 인솔하고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가 아닐까. 지금 촌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대성이라고 하는 큰 성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군역이나 요역에 촌주가 다 촌을 비우고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는 촌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주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인솔해 가서 가는 현장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근데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인명이 나와요. 이면에 보면 무슨 지일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지혜 지자는 지혜라는 뜻이 아니라 신라인의 인명 어미, 신라인의 인명 마지막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거여서 사람의 인명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일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외위, 아까 아척이라든가 급벌척과 같은 지방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지방인들에게 주어졌던 외위라고 하는 관등 중에 하나예요. 일벌의 외위를 가지고 있는 무슨 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인정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인정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체 뭘까?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인정이 지금 가고 또 뭐 교대를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그 인정들이 가서 복역을 해야 돼. 역에서 역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기간이 60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또 교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앞에 나오는 무슨지일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 책임자 중에서도 먼저 가서 60일 동안 일을 하러 갔던 사람, 그 다음에 밑에 등장하는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데리고 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교대를 해야 되는 책임자, 과거의 앞 단계의 현장 책임자와 다음 단계의 현장 책임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력이 이렇게 파견되면 정해진 복역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를 가도 군대의 복역 기간이 있잖아요.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면 나는 나오죠. 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군대는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네 번째 면을 보면 60일 치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60일 동안 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7을 뭐 기존에 뭐 다스리다, 뭐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치에는 뭐 만들다, 작업한다, 뭐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60일 동안 작업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다면 이 60일은 정해진 기간이었을 것이고 60일 동안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복역 기간을 마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지일벌이 데리고 가서 60일 동안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일을 다 한 사람일 것이고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장 책임자가 파견돼서 그 사람들과 이제 교대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면 마지막에 보면 무슨 성에서 두고 불행견지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일을 다 했으니까 게다가 다음에 일할 사람들도 왔으니까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총괄하고 있는 촌주가 아마도 더 상급의 어떤 사람에게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는 그런 이 문서가 나와야 하는 그런 맥락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 것이 뭐 이런 부분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안 보이는 글자 때문에 완전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내용입니다. 6월에 무슨 풍성 무슨 촌주가 참가를 하기를 뭔가를 이제 공사를 하라고 이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지일벌이 먼저 이렇게 대성에 가서 따라간 인정이 60일 동안 복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현장 책임자인 무슨 주석이 가서 보고는 말하기를 교대를 하러 갔는데 60일 동안 다 일을 한 사람들을 무슨 풍성에서 보내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현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촌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하겠어요. 촌주가 단순히 이런 여격 동원에 있어서 중앙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서 모든 걸 하고 촌주는 그냥 시키는 대로 요거 하라면 요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관여해가지고 뭐 상급 기관들하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낼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누구를 파견할 건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그리고 아까 앞서 무슨 지일벌, 무슨 주석이라고 하는 각각의 현장 책임자들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은 남산신성비라고 해서 경주에 있는 남산신성을 만들 때에 세웠던 비석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무슨 천에 사람 이름이 나와서 누구의 도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해요. 누구의 도. 도는 무리도자입니다. 누구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무리를 이끌고 온 누구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지일벌이라든가 무슨 주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촌주가 이제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보내놓고 또 이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현장 책임자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촌주가 파악을 해가지고 상급 기관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이런 귀환을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촌주가 하고 있었다. 현장에 파견한 외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그런 현장 책임들하고의 소통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여격 동원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역할을 지방의 촌주가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고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가야 5598목간입니다. 이 목간에 그 판독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는 저 3면의 이 글자인데요. 이걸 근본 본자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그렇게 보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죠. 다만 앞에서 봤듯이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합자 방식으로 두 글자를 합해서 한 글자인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근본 본자를 쓸 때는 위에 큰 대자처럼 이어서 쓰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첫 번째 점처럼 이렇게 찍혀 있어서 저는 이 글자를 60이라고 하는 숫자의 합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에 저 글자가 논란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채자로 판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채자는 녹봉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저렇게도 지금 남아있는 모양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획들이 있어서 저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의미상으로 볼 때 살핀다라고 하는 살필 심자의 본자인 저 심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살필 심으로 판독을 했습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있는 이 글자에 대해서는 뭔가 겹쳐 쓴 것 같기도 하고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가 않아서 판독 미상으로 두고 일단은 저것은 남겨두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시한 판독문은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3월 중이라고 해서 아까 6월 중이라고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시점, 시간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촌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 무슨 성 무슨 촌주였다면 여기는 무슨 촌인지 이름을 좀 비교적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진내멸촌이라고 하는 촌의 촌주가 이제 발신자가 되는 겁니다. 농포 두려워하면서 백 아래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즉이지 대사하지라고 하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좀 해석이 어려운 어쨌든 대사의 관등을 가진 인물과 거기에 딸린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죠. 아까도 봤듯이 누구누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누구누구께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되니까 이 미즈기지 대사 하지는 이 보고를 받는 수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슨 성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성에 계시는 이라고 해서 이 수신자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수식어구라고 보고요. 거백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백이랑 세트를 또 이루고 있죠. 뒤에 보시면 또 즉백, 거백지라고 해서 세트가 또 등장을 해요. 거백지는 가서 아랜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거자는 이동해서 가서 구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촌주가 직접 가서 말로 하면은 사실 이 문서가 필요 없겠죠. 어쨌든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거백지라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거백지에는 아까와 달리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따옴표 안에 있는 그 백의 사례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죠. 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누구누구께 가서 고합니다라고 해서 발신자 이 두 사이에 수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뒤에 즉백으로 시작되고 또 거백지로 끝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보고 내용이죠. 그래서 즉자 앞에는 그 말하는 주체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발신자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발신자가 누구께 고하는데 곧 뭐라고 고하냐면 이렇게 가서 아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랑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보고 내용이 즉백과 거백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의 인명이 나오죠. 이모리 급벌척이라고 하는 역시 외위 지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관등 외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언이라고 해서 살펴서 말하기를 역시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외위를 소지한 누군가가 또 이 촌주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준 것이 촌주가 보내는 그런 보고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리급벌척이 진내밀 촌주한테 이렇게 살펴서 말했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진내밀 촌주가 미즈기지 대사 하지에게 아는 거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내밀 촌주한테 살펴서 얘기를 했던 이모리급벌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봤던 앞선 그 2645 가해 2645 목간에서 등장하는 외위 소지자처럼 촌주 밑에 촌주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격 동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머리급벌척 역시 촌주를 대신해서 역부를 인솔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촌주랑 보고를 주고받는 이런 현장 책임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살핀 내용이 뭐냐? 살펴서 말하는데 뭘 살폈냐? 여기서 삽인데 이것이 이제 30, 숫자 30을 표시한 거예요. 30대, 삽대, 30대라고 하는 것으로 고했는데 지금은 30일씩이라고 해서 뭐 30대, 30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30대라고 하는 건 대는 뭐 대신하다, 교대하다 뭐 이런 의미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위에도 그 3면의 내용에도 대라고 하는 게 나오죠. 60일 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대법이라고 돼 있어서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라고 하는 것을 논한 속에서 소출되는 수확량이고 그것에 기인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벼의 양을 가리키는 단위다라고 보기도 했지만 앞에서 봤던 목관도 그렇고 60일 정도의 날짜를 가지고 이제 교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대 기간에 따른 교대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는 60일에 교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30대는 일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도 또 32일이 나오니까요. 역시 30일에 교대하는 30일에 만의 교대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대법에 대해서 아예 뭐 법률의 한 조항이다, 율령 조항으로 대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근데 그 60일 대법 앞에 나오는 선절은 앞선 때의라는 말이 될 것이고 앞선 때의 60일 대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치연하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유치하다, 뭐라고 얘기하는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앞선 때의 60일 대법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의 촌주가 만약 이 대법이 중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율령의 조항이라면 그 조항이 아주 어리석습니다. 막 이렇게 굳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쓸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꼭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법조항을 가리키는 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슨 법, 무슨 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도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뭐 일상 용어에서도 뭐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뭐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식의 용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은 그냥 교대하는 방법,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되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60일 만에 그러면 교대하는 방법, 60일에 교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촌주나 형사 책임자가 그 상황 파악을 해서 이것은 60일 동안 하고 다음 팀으로 교대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원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필요한 물자들도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런 판단이 실제로 해보니까 안 맞았다. 그래서 앞에서 60일 교대로 하기로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앞선 때에 앞에는 60일 교대하는 걸로 해서 그 플랜을 짜서 가서 하고 있었는데 이모리 급벌척이 살펴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 뭔가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30일 만에 교대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30일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식은 먹을 식자니까 이런 여격 동원이 돼서 사람들이 가면 그들한테 맞춰서 식량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준비하냐 하는 것은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하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곡물들에 대한 성격의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긴 한데 어쨌든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원래 60일 동안이라고 바꾸기로 했는데 30일 만에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바꿨으니까 30일 분만 준비 해갔다 혹은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고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3월에 진내멸 천주가 괴로워 떨며 사려니 여기 괴로워 떨며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기존에는 많이 그냥 뭔가 잘못했나 보다. 얼마나 잘못했길래 괴로워 떨면서 보고를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천주가 잘못한 게 뭘까를 굉장히 크게 따지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겸사라고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연한강 같이 이렇게 중국의 간독을 보면 굉장히 심하게 겸사겸의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뭐 고두사죄 막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을 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보고하거나 그냥 뭔가를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앞에 관용어구처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괴로워 떨며라고 써 있다고 해서 정말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막 처벌받을까봐 벌벌 떤다 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진내멸 천주가 사례일을 그 사례기를 어떤 성에 계신 미직등지 대사하지 앞에 가서 사례입니다. 곧 사례기를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앞선 때 60일의 교대 방법은 어리석었습니다. 이모리 급벌적이 가서 살펴 말하기를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30일 교대로 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30일 식량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사례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에 가야 이룩사와 목건하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고 서로 보완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촌주는 여기에 따르면 촌주들은 이제 사람을 보내는 일, 또 그 교대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래서 잘 귀환시키는 일 이런 걸 하는 걸 넘어서 기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기존에 60일에 교대하기로 했던 것을 현장 책임자가 보니까 30일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30일로 줄여서 교대시키는 이런 기간의 조정 그리고 또 여격을 하러 간 사람들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기일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관할을 하고 있어서 여격과 관련해 가지고 촌주의 책임이 굉장히 컸고 관여하는 부분이 많았고 현장에 있는 책임자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보내놓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 촌주가 이런 걸 가지고 보고를 올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내놓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현장 책임자하고 현장 책임자가 30일이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촌주한테 얘기하면 촌주가 30일 바꾸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정 처리 과정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촌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 현장 담당자의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냥 사람을 뭐 잘 데리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관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를 하고 뭐 자기도 뭔가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동원된 사람들을 어떻게 써서 일을 어떤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이런 무리를 이끄는 현장 담당자들의 역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장 담당자들이 이제 이것이 하만 성산산성에서 발견됐으니까 촌에서 파견이 돼서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간 촌들에서 온 그런 역부들을 이제 관리를 했을 텐데요. 그런 그 역부의 관리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목간 가야 1602 목간입니다. 이 목간은 밑에가 잘려 있어요. 원래는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가 잘려 있어서 촌 밑으로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잘려 있습니다. 어쨌든 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격에 동원되는 그런 사람들의 단위가 정이니까요. 촌별로 뭔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이 22, 그 다음에 익정 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도 뭐 숫자 2와 11이 정과 앞뒤로 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익이라고 하면 더할 익,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2였는데 뭐 늘어난 정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촌별로 뭔가 여격 인원이 증감이 있었고 그런 증감을 다 집계해가지고 여기에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촌별로 인원의 증감을 관리하는 그런 장부, 집계 이런 문서라고 기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짧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목간에는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내용이 두 개가 지금 원래 사면, 내면의 글씨가 있는 다면 목간인데 그러니까 내면을 만들어 놓은 다면 목간인데 현재 남아있는 글씨는 두 면에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두 면의 글씨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제가 이제 첫 줄로 써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건 뭐 중국에서 이런 걸 볼 때 뭔가 집계할 때 아니면 뭐 뭔가 항목이 시작될 때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집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그거는 서로 시작하는 위치를 맞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재밌는 건 두 개가 각 면이 서로 시작되는 위치를 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열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맞추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밑에예요. 보시면 위쪽에 굉장히 글씨를 쓸 수 있는 뭐 썼다 지운 흔적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쓰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또 면은 다듬어져 있어요.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를 다 쓰지 않고 중간부터 갑자기 집계에 대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에 면도 또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거에 거의 맞춰가지고 열을 맞춰서 쓰고 있어요. 열 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 열이 왜 거기서 시작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목간 자체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를 의식해서 저 중간보다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떨어졌을 때 중간보다도 훨씬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맞추고 있었을까?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야기가 되게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선 문서 목간들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만들어진 다면 목간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목간의 서사면, 글씨를 쓴 면은 두 면이지만 내면을 다듬어 놔서 원래는 내면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이런 다면 목간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출토된 목관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이렇게 월성해저에서 발견된 신라 목관인데요. 3면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 사면 목관들, 뭐 백제 목관 중에도 이제 사면 목관이 있습니다. 경주 월성해저에서 나온 또 다른 사면 목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면짜리도 있어요. 인천 계양산항에서 나온 논어 목관인데요. 논어를 적은 목관인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예 면을 이렇게 제대로 깎지 않고 둥그렇게 원통이라 할까요?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목관들도 있습니다. 월성해저에서 나온 이런 원기둥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목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된 목관 중에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하다라고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일본에 전혀 안 나온다거나 뭐 한나라 그 중국 감독 중에 없거나 한 건 아니에요. 중국 감독의 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다면 목관의 형태이고요. 일본에서도 그 드물게 그런 다면을 가진 목관이 발견된 케이스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다면 목관이라고 하는 그 형태별 분류를 만들어 놓지 않을 정도로 사례가 적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 사례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한반도의 목관 문화의 특징을 다면 목관 문화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일본은 단책형, 이거는 뭐 일본식 표현인데요. 단자쿠라고 하는 거에서 기원한 일본의 표현인데 그냥 납작한 그런 판 형태로 긴 판 형태로 된 가장 기본적인 목관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 면이나 두 면에만 서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목관이 그 하나로만 사용되는 것이 일본 목관의 특징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비되는 중국의 목관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편철관 문화라고 주장을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역시 중국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것은 죽간들이에요. 죽간은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런 목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하나가 가늘어요. 아주 가는 죽간들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만 거기 글씨를 쓰죠. 대나무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죽간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그렇게 단독으로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죽간을 이렇게 끈으로 쭉 엮어가지고 책처럼 여러 줄을 엮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엮어가지고 이제 권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끈으로 철을 했다 그래가지고 편철이라고 해요. 중국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국 간동 문화의 특징은 편철관 문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도 그런 편철관이 발견 사례가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의 평양에서 발견된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논어죽간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보시면 가는 대나무에 쭉 써서 지금 뭐 줄로 이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줄로 원래는 이어놨던,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평양이 원래 낙랑군이 있던 곳이니까요. 낙랑에 그러니까 한간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겠고요. 그럼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같은 나라들도 편철관이라고 하는 걸 썼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고구려 안악삼호분 정사도에 보면은 묘지 양쪽에서 뭔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단독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손에 들고 있고, 한쪽에는 뭔가 이렇게 선 같은 게 그어져 있는 여러 칸이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어서 이게 편철관이다 라고 주장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종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뭐 저것만 가지고 저게 편철관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어서 뭐 확실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목간이 아직 물론 최근에 발견된 걸 제외하고 아직 뭐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고구려 목간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경우에 경주 황복사지 3층 석탑에서 주편이 발견됐다는 이 보고가 있었어요. 과거에 양면에 글씨가 써져 있었고 대나무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 점 있었다고 보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는 불경 같은 것을 이 주간 편철 주간에다가 서사를 한 걸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보고에 따르면 앞뒷면에 모두 글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주간을 편철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뒷면에 뭔가 정보를 적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면에다가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면으로 되어 있고 또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편철관일까? 편철관이었을까?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 실물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확인할 방법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뭐 설사 편철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남아 있는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예 한나라에 있던 편철관 문화가 한반도에는 안 들어왔다. 한반도에는 그걸 아예 안 받아들이고 대신에 단독관만 쓰다가 단독관 중에서도 이렇게 보통 앞뒷면으로 쓰는 그런 관을 쓰다가 뭔가 글을 더 많이 써야겠다. 더 많은 내용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옆으로 쭉 관을 이어서 편철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면목관을 만들어서 여러 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으로 대신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편철관 문화고 한반도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독관 이렇게 편철하지 않는 목관의 문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면목관이 많은 것이 고대 한반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단독관의 문화가 두 나라에서 두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그 시기 자체가 중국에서 간독이 많이 나오던 시기보다 조금 더 늦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목병영기라고 부르는데요. 지목병영기 말이 어렵지만 그냥 종이도 있고 나무도 있던 그런 시기를 지목병영기라고 해요. 종이가 이제 후한대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종이 문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관도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관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또 종이와 더불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내용을 쓰려면 이제는 이런 주간을 엮어서 책을 만들 필요 없이 종이에다가 쓰면 되고 중요한 내용도 종이에다가 쓰면 되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간단한 내용만을 목간에 썼기 때문에 단독간을 주로 이쪽 지역에서는 사용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면목간은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게 되죠. 한 면이나 두 면만 앞뒷면이나 한 면을 쓰는 목간이 가장 짧은 내용을 담는다면 종이는 아주 긴 내용을 담는다고 치고 여러 면을 나눠 가지고 여러 행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다면목간은 그 중간쯤의 분량을 쓸 수 있는 그런 목간이 됩니다. 뭐 이렇게 기존에 봐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 주장에는 사실은 이제 목간 특히 그 중에서도 다면목간은 소위 편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목간이라고 부르는 어떤 나무 서사 재료를 대나무를 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죽간, 대나무로 만든 죽간과 나무로 만든 목독이 다 존재를 많이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보통 간독이라고 불러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간은 보통 편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목독은 원래 보통 널찍하게 만들어서 여러 줄로 서술하는 것을 보통 목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한 줄도 목독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을 것이다 라고도 요즘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는 이제 조금 그 더 주간과 비슷하게 만든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쓰는 한반도의 목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도 중국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주간뿐만 아니라 이런 목관들의 경우에도 서로 이어가지고 끈으로 이어서 편철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강 5년 조서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엮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서로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의 기물부라고 흔히 부르는 요런 그 목관의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끈으로 묶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간뿐만 아니라 목관에도 적용이 됐다. 거연한관 57.1 목관 마찬가지로 끈으로 묶인 상태로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끈으로 묶는 것이 목관의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단독관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이유로 묶기도 하고요. 애초에 묶을 걸 전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묶을 걸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목관들을 보면 역시나 특징적인 것이 서로 옆에 열들, 이 세로를 행이라고 가로를 열이라고 한다면 옆에 열들의 위치를 의식하고 맞춰서 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연한관 중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역보, 이제 달력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와 있고, 그 각 30일들의 간지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1일, 30일 뭐 이렇게 날짜별로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고 그것이 쫙 이렇게 나열되게 묶어서 나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것들도 역시 앞에 날짜와 옆에 그런 간지들이 서로 열을 맞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봤던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마이클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MD14로 구분하고 또 졸일작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런 일련의 비슷한 서식을 가진 그런 거연한간의 간독들인데요, 목관들인데요. 이게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흙을 제거한다던가 뭔가 벽돌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것들이 서로 딱 그 위치를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나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것들은 간격이 좁은데 다른 목관들끼리도 비슷하게 어떤 것들은 간격이 좁고 어떤 것들은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서로를 의식해서 그 열을 쭉 맞춰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될 걸 전제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맞춰봤더니 이런 조각들도 포함해서 서로 위치가 딱 맞더라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쭉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옆에 것들을 쭉 의식했다면 우리가 표를 만들 때 보면 처음에 그 제목 항목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없을까 하고 이거랑 딱 들어맞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역보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상도 차이가 나고 이 표의 그거랑 좀 차이가 나죠. 제가 재밌었던 것은 저 목자, 눈목자 크게 쓴 게 있는 그리고 날짜들이 간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요 목관을 딱 댔더니 그
각 간지하고 거기에 작업 내용들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보시다 보면은 마지막 두 작업 내용들은 서로 좀 붙어 있어요. 밑에가 이제 그 여백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항목간에 해당하는 이 목간의 경우에도 날짜들이 쭉 일정하게 있다가 마지막 두 개는 상대적으로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딱 들어맞는다. 요것이 바로 이런 작업들의 어떤 날의 작업인지를 보여주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항목이구나 라고 저는 간주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 각 이 작업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의 제일 위쪽에는 어느 그 봉수대에 있는 누군지 사람 이름이 써 있는데요. 그 작업을 했던 그 부분에는 이 제목 항목간에는 눈목자가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목이라고 할 때 그 목자가 바로 이 눈목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적으로도 들어맞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곳의 표제 항목간이 맞다면 이렇게 쭉 나열해 봤을 때 열흘간에 걸친 작업을 각각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의 표로 처음부터 엮여서 혹은 엮일 걸 염두에 두고 계속 그 며칠인지를 보면서 적고 있는 거니까 서로를 의식해서 만들어진 따로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이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목관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남아있는 것들을 딱 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루치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 보면 날짜가 총 10개가 적혀 있는데 8일차에 해당하는 날에는 작업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그게 또 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요런 것이 이제 꼭 10일을 단위로 정리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10일을 더 넘기는 더 긴 시기를 대상으로 정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MD15로 분류되는 이런 그 목관을 보면 거기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손상됐는데 남아있는 것만 13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13일 이상 뭐 거의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이 여기엔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중간에 병자가 써 있어요. 병은 병가겠죠. 병들어서 아파서 일을 못한 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쉰 거하고 아파서 쉰 거하고는 구분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쉰 거, 이유 없이 쉰 것이고 여기는 아파서 쉬었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지 않고 병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각 사람들이 있고 이것들을 날짜에 맞춰서 쭉 옆으로 정리를 하면 그 날에 여러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집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집계에 해당하는 것이 MD16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무슨 작업한 사람 몇 명, 무슨 작업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사람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일을 못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명은 휴부작, 휴식을 쉬고 일을 하지 않았다. 작업을 하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냥 병에 걸려서 쉰 거랑 그냥 쉰 거가 구분되어 있고 26명이나 동시에 쉰 거죠. 그러니까 일이 없는 날이 있으니까 아니면 일이 없는 날을 맞춰서 단체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앞에 봤던 그거 여러 명이 동시에 쉬고 있는 모습하고도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자료는 애초에 목관이지만 주관처럼 이렇게 옆으로 쭉 나열돼서 서로 의식하면서 열을 맞춰가지고 하나로 묶이도록 만들어진 거고 그 이유는 집계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옆으로 쭉 그 날짜를 기준으로 쭉 모아서 정리를 하면 특정 일에 뭐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쉰 사람이 몇 명인지 총계를 낼 수 있게 돼서 MD16의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 단독 간들 하나하나를 쭉 정리를 하면 개인별 업무 내역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뭐 10일 단위로 여러 개 있어서 모아오면 그 사람이 몇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기간 동안 한 내용을 모두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처럼 만든 여러 개의 간으로 엮어서, 목간을 엮어서 만든 것이 집계를 내는데 유용하게 쓰였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간들하고 열을 맞추고 있다 하는 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한반도에서도 뭔가 열을 맞추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제목간이에요. 그 능산리에서 나온 목간인데 이것들은 이제 단을 여러 개 나눠서 사람 이름들을 적고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적고 있는데 아예 칸을 나눠놨으니까요. 옆에 것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하지만 뭐 다른 바깥의 목간의 다른 목간을 의식해서 열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백제목간, 흔히 좌간대식기라고 부르는 목간인데 이것도 한 3개의 단으로 나눠져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목간 내에서 서로 맞춰서 적고 있죠. 역시 백제목간이 구구단 목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각 구구단이 쭉 단별로 나열이 되는데 이것도 옆에를 의식하고 있지만 같은 목간 내에서 열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공통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열을 맞추고 있는데 그 열을 맞추는 기준이 왜 여기일까 하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면목간들이고요. 월성회자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문서목간의 예로 언급되고 있는 2호 목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대오지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4개의 면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위에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굳이 거기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3번째 면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되게 좁아가지고 쓸수록 점점 좀 작아지죠, 글씨가. 그럼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뭔가를 의식해서 요만큼은 비워놔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될 텐데 이 목간만 봐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뭔가 이 목간도 다른 어떤 연결이 예상되어 있어서 거기에 뭔가 그 위쪽에 뭐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됐던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다만 이 목간의 경우에는 이런 문서에서 중국의 경우에 뭐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나 혹은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적는 그런 란들을 따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상관의 서명이나 코멘트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야 1602는 뭐 서명을 적기 위한 그런 빈 공간이다 라고 보기도 어렵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분명히 뭔가를 의식해서 열을 맞추고 있는데 도대체 뭘 의식해서 그 이만큼을 비워두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가야 160 목간 위쪽을 보면 지금은 잘라져 있지만 원래는 묶기 위한 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 파여 있죠. 그래서 원래는 묶기 위한 홈을 위에 만들어 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문서 목간, 기록 목간이지만 원래 무언가와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또 다른 하만성전현황 출토 문서 목간인 가야 2645의 경우에도 마치 하찰처럼 그 꼬리표 목간처럼 밑에 부분에 묶기 위한 홈이 나 있죠. 이것도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묶여 있었을까? 어떤 것이랑 묶여 있었을까? 뭐 상상을 해봐야겠죠.
그냥 요것이 짐에 묶여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짐꼬리표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뭐랑 묶여 있었을까? 혹시 뭔가 제목에 해당하는 그런 표제목간이 따로 있어서 그거랑 같이 묶여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나 혹은 공통된 받는 사람이 있는 다양한 목간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이런 목적으로 그 비슷한 것들을 묶었던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문서목간, 성사상 출토 문서목간인 가야 5598을 보면 이거는 뭐 묻기 위한 호문 보이지 않아요, 그죠? 단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진내멸 촌주가 보내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미지기지 대사하지예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의미의 문서의 특징이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기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쓰려면 다 쓰는 거죠. 아까 봤던 안압지 보고서 1호 목간의 경우에도 발신자는 세택, 수신자는 이전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월성회자 임418이라고 하는 목간도 마찬가지로 발신자, 수신자가 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발신자와 수신자 중에 무언가를 생략할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생략할 것이냐 한다면 발신자가 생략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까 전백 목간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께 보낸다라고 해서 받는 사람은 꼭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월성회자 보고서 목간 2호의 경우에도 대오지랑 조카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자는 생략이 됐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수신자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가야 2645 목간의 경우에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 무슨 성 무슨 촌주라고 해가지고 발신자는 명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군지는 이 목간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생략이 되더라도 발신자를 생략을 하는데 여기는 수신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보통 수신자는 생략을 안 하는데 그럼 수신자는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역시 이 목간이 무언가랑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수신자가 표제목간 같은 수신자가 들어있는 표제목간이 별도로 있다거나 혹은 수신자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누구에게 가는 그런 다른 목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통 수신자가 다른 데 적혀 있다거나 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목간들이 지금 가야 가야 160도 그렇고 가야 2645도 그렇고 묶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묶였을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상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편철되었다라고 상정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편철되었다면 문제는 뭐냐? 다면목간이라는 거예요. 다면목간은 여러 면의 글씨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편철을 하는 목간은 기본적으로 한 면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뭔가 특별한 정보들을 적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면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편철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한 면 한 면을 각 면마다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면목간이에요. 근데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나란히 놓일 생각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묶여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묶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한쪽에만 묶기 홈이 있죠. 한쪽에만 묶어놨기 때문에 각각을 들어서 돌려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다면목간으로 기능이 유지될 수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것들은 뭐 딱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도낭에서 출토된 글씨를 배우기 위한 급치편이라고 하는 목간인데요. 이걸 보면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 다면 목관인데요. 이것들도 이제 한쪽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연결을 시킨 그런 방식의 연결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목관, 신라의 이런 다면 목관들도 한쪽만 묶는 방식으로 편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가야 160이도 한쪽만 묶여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 하고 다른 무언가와 엮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 정도를 비워놔야 할 정도에 적합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종이를 거기에 말아서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그만큼을 비워놓고 밑에 관련된 걸 썼을까? 상상도 해봤지만 뭐 증거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의 길이가 한 17cm 정도 돼요. 그런데 하만 성산성에서 발견된 그런 목관들, 그 중에서 이제 하찰들 보면, 물론 그것도 크기가 각각이지만 평균을 내면 보통 20cm 정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하찰들이, 일반적인 하찰들이 20cm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공백이 17cm라고 하면 대략 다른 목관들의 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맞춰서 이 가야 1602 목관의 서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원의 증감에 대한 거니까 뭔가 물건의 꼬리표, 짐의 꼬리표인 단 하찰들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런 하찰과 비슷한 사이즈의 그 인원 개별들의 인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목관들이 있었고, 그것을 쭉 놓은 상태에서 그 집게를 그보다 조금 더 길어서 다른 목관들 밑에 삐져나오게, 그래서 걸어뒀을 경우에 밑으로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모아서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놨을 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서 개별 정보에 대비돼서 집계 정보가 좀 쉽게 인식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촌별 증감의 집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능,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한 추정이죠.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현 단계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뭐 이렇게까지 제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 한반 성산사상에서 출토된 문서 목관들에 남아 있다는 거죠. 문서 목관인데 왜 다른 거와 묶일 수 있도록 그런 묶는 것을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왜 이만큼의 공간을 같은 목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비워놓고 시작했을까? 그런 흥미로운 형태적으로도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금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서 목관들이다. 그리고 그런 해석 중에 제가 상상했던 이런 해석들이 만약에 그럴듯한 것이라면 기존의 한반도의 고대 목관의 특징을 단독관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존의 관념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다면목관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단독관으로 쓰였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자료라는 측면에서 이 상산사 출도 문서목관이 아주 재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추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재미있는 의아한 부분들, 야 이거 대체 왜 이렇게 됐지? 왜 여기를 비워놨지? 왜 묶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각각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한번 제시해 보시면 성산사상 목관에 대해서, 또 신라의 어떤 문서 행정 체계와 목관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